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학창 시절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많은 것들이 생각나지 않긴 해요. 그래도 생활 기록부를 보면 내가 참 거칠고 어쩌면 화려하게 학창 시절을 보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없어요. 그냥 자라면서 보니 제가 있던 곳이 보육원이었고, 보육원 선생님들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보육원으로 찾아왔다고 했어요.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이런 날이 되면 친구들은 먼 친척이라는 사람이 와서 밖으로 데리고 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줘서 선물을 들고 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먼 친척조차 없어서 썰렁한 보육원에 남아 보육원 선생님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자랐어요, 저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어떤 게 사랑인지 전혀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학교에선 제가 보육원 출신인 걸 알고 선생님이 많이 챙겨주셨어요. 다행히 학교 친구들도 저를 어떤 편견 없이 편하게 대해줬어요. 저는 그때 느꼈죠. 아, 이런 게 챙김받는 거구나. 그러면 보육원에서는 이런 걸 느끼지 못했냐고요? 선미야, 청소 좀 해라. 그리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선미가 설거지 담당이니까 깨끗하게 해야 해. 알았지? 이제 컸으니까 빨래 정리도 잘하고. 네, 알겠습니다. 대답이 그게 뭐야? 너 힘있게 확실하게 해야지. 네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꼭 하기 싫은 거, 네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억지로 시키는 거 같잖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진실입니다. 제가 하기 싫었던 것도 맞고,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저 선생님은 저를 시킨 것도 맞아요. 보육원엔 이런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은 꼭 도와야 한다며 아이들을 시키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저기 일하시는 분들처럼 돈을 주나요? 저분들은 일하면서 돈 받는데 저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라고? 너를 지금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입히고 그거 다 해주고 있는데 돈 얘기를 하니? 일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저희들까지 일을 할 필요가 있냐고요. 그것도 다 시키는 것도 아니고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찾아오는 사람 없는 아이들만 일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가서 살아. 너 같은 애 필요 없으니까. 저는 그 길로 보육원을 나와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제 사정을 다 말했습니다. 어른들이 보면 맹랑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당연히 부모가 없는 저희들을 키워주시는 것에 감사한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아이들만 일시키고 부려먹는 건 그 나이에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부당한 처사 아닙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챙겨주고 걱정해줄 어른 한 명 없다는 사실을 저런 식으로 이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저렇게 챙겨줄 사람이 없다면 당연히 보육원 선생님들이 그런 먼 친척 대신 보호자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너무 서러웠어요. 어차피 인생은 이렇게 의롭게 혼자 살아야 하는 거라면 어디든 혼자라면 그래도 이곳보다 잘 챙겨주는 곳으로 가서 생활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직 갈 곳이 없어요. 제가 지낼 만한 곳이 있을까요? 여기 청소년 쉼터가 있는데 여기로 갈래요? 저는 그렇게 이름만 다르고 비슷한 분위기의 기관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이 청소년 쉼터는 방과 후 대학생 봉사활동이 찾아와 공부도 가르쳐주고 보육원처럼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지도 않았어요. 모두가 당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일을 했죠. 저는 이런 분위기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할 말을 하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학생으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일부러 걸려 넘어지라고 다리 벌리고 있었잖아. 네가 봤어? 봤냐고.
얘는 지 혼자 걷다가 넘어진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 너 여자아이들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다리 벌려서 한 명만 넘어지라고 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심지어 몇 명 넘어가는지 보자며 너희들 내기까지 했잖아. 뭐? 한 명당 1,000원? 너희 내가 선생님한테 다 얘기할 거야. 선미야, 괜찮아. 그만해. 뭘 그만해. 너 심하게 넘어졌으면 크게 다쳤을 거라고. 이런 쓰레기 같은 애들은 혼쭐이 나야 해.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누구 보고 쓰레기라는 거야? 부모도 없는 게 까부냐? 그러면 너는 얼마나 고귀해서 부모가 널 버렸냐? 버림받은 게 진짜 쓰레기지. 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 아빠 없는데 네가 보태준 거 있어? 있냐고. 그러는 너는 집에서 너희 부모가 학교 가서 여자애들 넘어지게 하고 돈 벌어오렴 그러고 있니? 너희 집 거지야? 왜 이런 걸로 돈 벌려고 해? 그날은 선생님께 많이 혼나긴 했지만 억울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 나쁜 짓 한 남자애한테 하고 싶은 말은 모두 다 했거든요. 너무 비겁하고 못됐고 그리고 저질이었어요. 교복 치마 입은 여자아이들을 넘어지게 한 다음에 놀리려고 벼르고 있었던 건데 그게 잘할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에 대한 이야기가 학교에 퍼지며 여자아이들 사이에선 마치 제가 영웅처럼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나서서 싸운 그 남자아이들 무리는 학교에서도 못된 짓만 하고 다니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당시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아직 급식시설이 없어서 도시락을 싸서 다녔는데 점심시간만 되면 돌아다니며 학생들 도시락에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걸로도 유명했거든요. 일부러 도시락통을 쳐서 도시락 내용물을 다 쏟아서 못 먹게 하고 대체 왜 성격들이 그 모형이라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며 다니는 꼴이 얼마나 우스던지요. 그날은 체육 시간이 끝나고 체육관에서 배구공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너희 집이 그렇게 부자라며? 예, 그 아파트 살잖아. 제일 꼭대기층. 방이 6개랬나? 그러면 돈도 많이 갖고 다니겠네. 야, 이제 얘 데리고 매점 가면 되겠다. 우리 외상값도 다 갚아라, 네가. 그리고 점심시간 땡하자마자 매일 여기로 오는 거야. 알겠어? 또 너희냐? 아, 진짜 넌 좀 빠져. 우리 얘랑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저는 그런 미친 소리를 하는 남자애한테 들고 있던 배구공을 있는 힘껏 던져서 맞췄습니다. 아, 너 진짜 죽을래? 돈을 뺏는 게 무슨 진지한 얘기야. 너희들 까불지 마. 이번엔 나 혼자 들은 거 아니야. 얘네들도 너희들이 지금 그 친구한테 나쁜 짓 하려는 거 다 보고 다 들었어. 그래서 어쩌라고. 아주 정의의 사도 납치였네. 당시 막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가 나올 때라 학교에서 몇몇 아이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고 저와 친구들은 그 나쁜 무리가 작은 여자애를 상대로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모두 촬영했습니다. 이거 안 보여? 여기 증거가 나 촬영됐는데? 그러니까 저번에도 내가 말했잖아. 너희야말로 까불지 말라고. 저번에 그렇게 혼나고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너희들 혹시 학교 다니기 싫어서 이런 짓만 골라서 하는 거야? 거기 친구 괜찮으니까 이리로 와. 못된 남자애들 무리에 둘러싸여 협박을 받고 있던 친구는 체구가 작은 여자친구였습니다. 이름표 색깔을 보고 저와 같은 학년인 것을 알게 됐죠. 가긴 어디 가? 이게 진짜... 저는 옆에 있던 배구공 하나를 더 던졌고 간신히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고마워. 괜찮아. 다친 곳 없어? 응, 다친 데는 없어. 진짜 고마워. 네가 이런다고 뭐가 바뀔 것 같아? 적어도 너같이 유치하고 저질스러운 이런 짓 하는 애들은 없어지겠지. 이런 짓 했다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데 누가 쉽게 너희들처럼 같은 학교 친구들을 협박하고 그러겠니? 감히. 우리 엄마가 학교 와서 교장 선생님 한번 만나면 너희들은 이제 끝이야. 우리가 너희 엄마 회사 게시판에 여기 부장님 자식 학교폭력 저지르는 애라고 글 쓰면 너희 어머니 계속 회사 다닐 수 있긴 하냐? 참나. 뭐라고? 소문은 빠르지.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자식의 폭력을 무마시키려 한다고 하면
회사 다니시기 힘들걸? 너 말 다 했냐? 갑자기 눈이 뒤집힌 그 남자애가 우리들이 있는 쪽으로 달려들기 시작했고, 다행히도 그 순간 선생님이 오셔서 큰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친구가 생겼어요. 위기에서 구해준 친구가 저의 단짝 친구가 되었거든요. 선미야, 나랑 수업 끝나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내가 사줄게. 아이스크림? 무슨 아이스크림? 그거 있잖아. 왜 여러 종류 파는 아이스크림 가게. 거기에 진짜 맛있는 맛이 나왔대. 우리 같이 먹으러 가자, 응? 갈 거지? 같이 갈 거지? 알았어. 같이 가자. 나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어. 그때 얼핏 듣기로 친구네 집이 부자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부잣집 딸인지 친구는 항상 저에게 뭘 사주지 못해 안 달란 것처럼 그렇게 간식이며 필기류며 이것저것 갖다주고 사주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렇게 뭘 사줘야지만 우정이 이어진다는 게 아닌 건 알고 있었어요. 공부도 잘했던 친구는 저에게 정말 소중하고 친절한 수학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선미야, 아니야. 여기에 X값을 더해야지.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잖아. 난 정말 수학엔 소질이 없어. 그냥 수학 포기할까 봐. 절대 안 돼. 너처럼 문과면서 수학 포기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럴수록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에게 더 많은 승산이 생겨. 알았지? 사실 저는 대학에 큰 뜻이 없었어요. 20살이 되면 지내고 있던 센터에서 나와야 했고 이제 독립해서 살아야 하는데 등록금 내며 생활비까지 버는 건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친구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일단 공부부터 열심히 하자고 했어요. 4년제 대학교를 가던 2년제 학교를 가던 대학은 꼭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선생님이면서 친구인 사람이 저렇게 열성적인데 그 마음에 보답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당일 친구가 자신의 부모님께 부탁해 제 도시락까지 싸서 가지고 왔어요. 선미야, 이거 먹고 우리 시험 잘 보자. 알았지? 응, 알았어. 끝나고 만나. 그렇게 1교시 시작. 친구 어머님께서 싸주신 맛있는 도시락을 먹고 4교시까지 시험을 마친 저는 교문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5교시 제2 외국어까지 시험을 본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홍선미 양? 네, 그런데요? 잠깐 차 좀 타시죠. 네? 저는 순간 나쁜 일이 벌어지는 줄 알고 소리를 질렀는데 저는 오수정 양 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모님께서 선미 양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요? 친구인 수정이 어머님께서 저를 따로 보자고 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친구의 부모님은 처음 뵙는 거라 너무 긴장이 됐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한 채 어머님이 타 계시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학생이 홍선미? 네, 그렇습니다. 수정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수정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해줬던 얘기, 학교 끝나고 둘이서 항상 놀다 온 얘기, 그리고 지금 선미양이 들고 있는 그 도시락까지 얼마나 선미양 얘기를 하던지 귀에 딱지가 않는 줄 알았죠. 지금 센터에서 지낸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센터에서 지내는 것 치곤 깔끔하게 하고 다니네. 네? 난 돌려서 말하는 거 잘못해서 그냥 바로 말할게요. 어차피 선미양은 누군가의 도움 없인 대학교에 갈 수 없죠? 입학금에 매 학기 등록금을 내려면 학기 내내 돈을 벌어야 할 텐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수정이가 갈 수 있는 학교에 들어갈 실력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웬만해선 둘이 같이 어울려 다니는 거 그냥 두려고 했는데 레벨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네. 우리 수정이 앞길 막지 말고 원래 어울려 놀던 친구들하고 놀아요. 우리 수정이는 곧 유학도 떠날 거고 이제 대기업 손자와 약혼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가 있으면 흠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불쌍한 친구 도와주는 착한 수정이 이런 이미지도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어야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미양과 우리 딸 수정이는 살아온 환경부터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수정이도 이제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과 어울리면 선미양은 생각도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요. 내가 오늘 직접 싼 도시락은 우리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알았죠? 이제 내려요. 어머님. 변명이나 뭐 그런 거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수정이 곧 올 거예요. 안 내리고 뭐 해요? 저는 그렇게 친구를 잃었습니다. 어른의 세계란 그런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친구와 저의 마음만 잘 통하면 친구할 수 있다고. 우린 이렇게 잘 통하는데 평생 친구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저와 제 친구가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친구 부모님은 제 자식의 친구 하나까지 일일이 다 신경을 써야 직성이 풀리셨나 봐요. 그리고 수능 다음 날 학교에서 친구를 마주치자마자 저는 친구를 피했습니다. 야, 너 어제 왜 그냥 집에 갔어? 우리 엄마가 너랑 나랑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는데. 배가 아파서 나 오늘도 먼저 갈게. 안녕. 야, 엉성미. 수능이 끝난 학교엔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저도 그래서 수능 성적이 나온 이후부턴 학교에 나가지 않고 센터에 제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나가기 싫었어요. 이제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이 제가 센터 출신이라는 이유로 저를 피하고 어울리려 하지 않을까요?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사람들의 부모님도 저와 어울리지 말라고 할까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선미야, 잠깐 나와 볼래? 왜요? 친구가 찾아왔는데? 친구요? 선미야, 수정이구나. 너 계속 여기에만 있었어? 답답하지 않았고? 여기가 내 집인데 답답할 게 뭐가 있어. 그러지 말고 오늘 나랑 놀러 가자. 너 원서는 다 썼어? 아니, 괜찮아.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아. 아, 왜? 나랑 놀러 가자. 너 놀이공원 가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언제? 나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너 다른 친구랑 갔다 와. 나 말고 친구 많잖아. 내가 너 말고 친구가 누구 있는데. 나 피곤하고 머리도 아프거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랑 놀러 다녀. 잘 가. 어른들은 참 이상해요. 본인 자식한테는 왜 저랑 어울리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걸까요? 저보다 본인 자식한테 말하는 게 빠를 텐데 말이죠. 저는 그렇게 수정이를 돌려보냈어요. 당연히 마음이 좋지 않았죠. 선미야, 너 정말 대학 안 갈 거니? 우리 센터에 장학제도도 있어서 너 1년 등록금은 우리가 해줄 수 있어. 네 성적이면 서울에 있는 사회복지과는 무조건 합격인데 너무 아깝잖아. 모의고사 때보다 성적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응? 접수비는 선생님이 내줄게. 우리 꼭 합격해보자. 알았지? 그렇게 저는 센터 선생님의 권유로 대학 원서를 넣었고, 그리고 정말 사회복지과에 합격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친구인 수정이가 생각났습니다. 수정이가 옆에서 공부시키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전문대학도 가기 힘든 성적을 받았을 거예요. 수정이는 어느 학교 무슨 과에 합격했을까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졸업장과 졸업 앨범만 받아온 저는 센터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축하 인사를 받고 학교 기숙사로 짐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제가 고등학생일 때 봉사활동을 왔던 그 대학교 언니, 오빠들처럼 센터에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날도 봉사활동을 끝내고 다시 기숙사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맞은편에서 쌩쌩 달려오는 오토바이, 그리고 그걸 보지 못하고 저에게 손을 흔드는 한 사람, 바로 수정이었습니다. 수정아, 피해! 선미야! 오토바이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왔고 수정이는 결국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수정아! 선미야! 너 미쳤어? 네가 반가워서 그랬어. 저는 119와 112에 신고하고
수정이가 더 다치지 않도록 계속 옆에서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들과 동시에 수정이 부모님이 도착했죠. 저는 수정이 어머님 얼굴을 발견하자마자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선미야, 가지마. 내가 다 잘못했어. 가지마, 응? 눈물이 너무 나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줬던 친구. 저 역시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였는데 세상 무서울 거 없이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친구들을 구해줬던 저였는데 이상하게 수정이한텐 그럴 수 없었어요. 사고 이후 수정이가 괜찮은지 퇴원은 했는지 어떤 소식도 알지 못한 채 대학 생활을 보내고 저는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한 단체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후원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신 역시 뭐 대단할 것 없는 집안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달리 남자친구의 집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냥 돈이 많을 뿐이야. 뭐 대단한 일 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안 놀라? 나 부담스러워. 그래서 나 버릴 거야? 응? 저 애교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처음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예비 시어머니께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곤 그래, 네 마음대로 어디 해보렴. 이 한마디만 남기시곤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 후에 저 문장 뒤에 결혼은 네 마음대로 할지라도 시댁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라는 말이 숨겨져 있었단 걸 깨닫게 됐습니다. 너 우리 아들 덕에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쉬고 있다며? 그렇다면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니? 그리곤 제 앞에 걸레를 던진 시어머니는 90평 가까이 되는 집 바닥을 모두 손걸레로 닦으라고 시키곤 했습니다. 손목, 허리는 말할 것도 없고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조금이라도 행동이 느려진다 싶으면 양동이에 물을 떠와 저에게 뿌리시기도 했습니다. 어머, 물걸레질은 내가 하려고 했는데 손이 미끄러워졌네. 여기 흘린 물도 깨끗이 닦으렴. 설거지가 싫어서 보육원에서 뛰쳐나온 저는 그때보다 더한 굴욕적인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싫다는 한마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가져본 가족이었어요. 고등학생 때 그렇게 처음 친구를 잃고 다시 생긴 저의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막 일을 시키고 구박해도 소중하게 생긴 가족을 다시 잃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지금 이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하시는 거세요? 청소 좀 시켰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힘든 시어머니 대신 집 청소도 못하니?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청소기가 다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무릎 꿇고 걸레질을 하게 두냐고요? 선미야, 일어나. 집에 가자. 이 자식이, 너 지금 아내 때문에 이 어미하고 척이라도 지겠다는 거냐? 이 사람 가족도 없이 힘들게 자란 사람이에요. 친정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뭔지 모른다고요. 그런 거 어머니가 좀 대신 해주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불러다 이렇게 며느리를 괴롭히냐고요? 맞아, 엄마. 진짜 적당히 좀 해요. 이러려면 그냥 일하는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요. 집에서 노는 애 있는데 뭐하러 그러니? 사진 멀쩡한 며느리가 있는데 일하는 사람을 왜 데리고 와?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엄마한테 대들어. 됐어요. 선미야, 집에 가자. 다신 이런 일로 아내 부르지 마세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도 모르는 시어머니의 구박은 끝이 없이 이어졌으니까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이혼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냐고 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처음 가져본 가족이었고 혹시라도 이혼하면 모두 저에게 손가락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족 없이 자라서 가족이랑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수근거릴 것 같았죠.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알아가면서 겁이 많아진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걸 실감하고 살았습니다. 학생 때처럼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혹시 시어머니도 많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아이도 잘 생기지 않았어요.
다 네가 부덕해서 그런 거야.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은 애가 자식복이 있을 것 같니? 으이그, 내가 그렇게 다른 여자랑 결혼하랬더니 끝까지 욕심부려서 애도 못 낳잖아. 다른 사람들은 벌써 할머니 소리 듣는다는데 나는 이게 뭐야? 뭘 꾸물거리고 있어? 가서 곰국 끓일 거 장 봐서 들어와. 오늘 저녁에 우리 둘째 아들과 결혼할 아이가 온다는데 그 아이가 곰국을 그렇게 좋아한다는구나. 뭐해 안 나가고? 네, 알겠습니다. 근처 마트에 가서 고기랑 다른 채소와 과일도 사고 짐이 많아 낑낑거리며 들어오는데 누군가가 말을 걸었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닙니다. 거의 다 왔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렇게 와서 국을 끓이는데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가 곰국 끓일 고기만 사오랬지 누가 이렇게 과일까지 잔뜩 사오랬어? 그래도 예비 동서 오는데 곰국만 줄 수 없잖아요. 과일도 내가고 그래야죠. 네가 시어머니니? 네 며느리야? 네가 뭔데 이런 걸 준비해? 국도 제대로 끓이고 있는 거 맞아? 대체 무슨 부위를 사왔길래 이렇게 기름기가 많아? 그래, 아주 너 혼자 차려봐라. 하고 팔팔 끓는 곰솥에 시어머니가 국자를 던졌는데 그 국물이 그대로 제 눈에 튀었습니다. 저는 너무 뜨거워 눈을 뜰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무서웠던 건 앞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저 앞이 안 보여요, 어머님. 저 앞이 안 보인다고요. 뭐라고? 거짓말 하지 마. 이깟 국물 좀 튀었다고 무슨 앞이 안 보여? 빨리 차가운 물로 눈 좀 씻어봐. 진짜 성가셔 죽겠네. 그러게 왜 그렇게 솥 앞에 바짝 붙어 서 있어? 시어머니가 아무리 제 눈에 차가운 물을 뿌리고 얼음으로 찜질해도 제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방님과 예비 동서라는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쪽으로 와!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간 시어머니는 저를 그 방에 가두며 쥐죽은 듯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오는 네 동서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기나 해? 무려 G그룹 회장의 외동딸이라고. 내가 자식 농사가 다 망했을 리가 없지. 첫째 아들처럼 세상 물정 모르고 어디서 이런 거지를 데려와 내 속을 뒤집어 놓더니. 둘째 녀석은 그런 형 보고 제대로 정신을 차렸지 뭐니. 아무튼 너 지금 앞도 안 보이는데 괜히 나와서 걸리적거리게 하지 말고 다들 돌아갈 때까지 여기 얌전히 있어. 알았어? 그렇게 윽박지른 어머님은 밖으로 나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비 동서를 맞이했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에겐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하이톤 목소리로 예비 동서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앞이 안 보이는 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시력을 잃은 건지 빨리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제 건강엔 관심도 없고 오직 예비 동서에게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수정이라고 합니다. 제 친구를 찾으러 왔어요. 친구라니 누굴 말이냐? 선미야, 너 어딨어? 저는 방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친구 수정이가 저를 찾으러 온 거예요. 시댁으로. 너 어딨어? 빨리 나와. 나랑 같이 나가자. 수정아, 나 여기 있어. 저는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야, 여기라고. 나 좀 살려줘. 앞이 보이지 않으니 그저 소리에 집중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 후 방문 열리는 소리가 나자마자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가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선미야, 나왔어. 오래 기다렸지? 나 왔으니까 괜찮아. 수정아, 나 앞이 안 보여. 너무 무서워. 앞이 안 보여. 나 평생 볼 수 없으면 어떡하지? 나 좀 살려줘, 수정아. 뭐? 앞이 안 보여? 그런데 왜 이러고 있었어? 빨리 병원부터 가지. 이비서, 빨리 차 대기시켜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일단 선미 병원부터 가서 확인한 뒤에 물어볼게요.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도망가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찾아내 내 친구한테 저지른 죄값 받게 할 테니까.
그렇게 저는 수정이의 손을 잡고 병원에 갔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 늦게 왔어요. 아무래도 시력을 찾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처음부터 복 없이 태어난 나에게 가족을 이루고 멋진 친구를 갖는 건 사치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선미야, 내가 왜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지 나중에 설명해 줄게. 대신 우선 네 시어머니한테 가서 받아내야 할 건 확실히 받고 오자. 저는 그저 수정이가 이끄는 대로 하자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저에겐 더 이상 살아갈 의미 같은 게 남지 않았거든요. 다시 왔구나.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괜찮아? 우리 선미 남편 되세요? 당신이 왜 우리 형수님이랑 들어와?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당신 아내가 시어머니라는 사람한테 당하고 사는데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뭘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신데요? 저? 선미 친구예요.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 친구가 평생 앞도 못 보게 살게 생겼다고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아직 이렇게 젊은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드니까 속이 시원해요? 속이 시원하냐고요? 당신 이거 살인미수나 다름없어. 내가 죗값 제대로 치르게 할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어디 누가 더 유능한 변호사 모셔올 수 있는지 보자고. 보아하니 그래도 명예는 없어도 돈은 좀 있는 집 같아 보이는데 어디 그 돈으로 누가 자신의 가족을 더 잘 지킬 수 있는지 보자고요. 당신 이것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 선미 불러서 부려먹었죠? 그리고 나는 곰탕 끓여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저건 대체 왜 끓여서 애를 이렇게 만들어요? 네가 곰탕 먹고 싶다고 한 거 아니었어? 아니야. 네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그저 너를 괴롭히고 싶어서 시킨 것뿐이야. 말 가려서 해요. 조용히 해요. 사람 죽일 뻔한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껴들어요? 제 친구랑 합의 이혼 안 해주면 우리도 끝까지 갈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주머니 그동안 불법 도박해서 번 돈 다 날리게 생겼네? 하긴 뭐 합법적으로 번 돈도 아니니 아쉬울 것도 없겠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당신 남편이라는 사람의 책임도 큰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선미뿐만 아니라 제 결혼까지 무효예요. 이런 미친 사람이 시어머니로 있는 집안하고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요? 가자 선미야. 내 팔 잡아. 옳지? 괜찮아. 놀라지 마. 우리 비서님이야.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뭐가 아닌데? 뭐가 아닌데? 왜? 나랑 결혼해서 한몫 잡으려고 했니? 내가 그렇게 쉽게 뭘 내줄 줄 알아? 꿈도 야무지네. 사람을 해코지한 사람 1명과 방관자 2명. 잘 기억하고 있을게요. 가자 선미야. 그렇게 수정이의 차에 올라탄 저는 그때까지 참았던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괜찮아. 울고 싶을 땐 울어야 해. 그동안 참고 있었지? 앞으로 나랑 살면서 다 털어내자. 괜찮아. 울어. 펑펑 울어. 속 시원해질 때까지 울어. 나 너무 무서웠어. 시어머니는 매일 물러서 가정부처럼 일 시키고 남편한테 말하면 가만 안 둔다고 뭐라고 하고 그런데 멍청한 나는니까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지냈어. 다 내 미련함 때문이야. 그런 말 하지 마. 이건 절대 네 잘못이 아니야. 너의 이런 약한 마음을 이용해 나쁜 짓을 저지른 네 시어머니가 나쁘고 못된 사람이지. 나 내 친구 이렇게 만든 거 절대 봐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약한 소리 하지 마. 네가 지금까지 당한 게 얼만데. 그런데 내가 이 집 사람이랑 결혼한 거 어떻게 알았어?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짐꾼처럼 쇼핑백을 들고 어떤 어르신을 급하게 쫓아가는 너를 봤어. 가서 아는 체하고 싶었는데 네가 그 옛날처럼 또 도망갈까봐 혹시 난감한 상황에 나를 마주치면 네가 너무 놀라고 혹시라도 수치심을 느낄까 그러질 못했어. 그리고 며칠 뒤 그 백화점에 다른 볼일이 있어서 또 갔는데 너와 시어머니를 또 만난 거야. 그리고 너는 몰랐지만 옆에서 하는 얘기를 다 듣게 됐어.
그리고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너를 구박하고 못된 말을 하는 걸 다 들었지. 그 뒤부터 네가 어떤 사람과 결혼했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모르는 개인의 정보를 알아내는 건 역시 경찰이 아닌 이상 쉽지 않더라.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났어. 자신을 부잣집 둘째 아들의 곧 의사가 될 거라고 소개하는 얼굴을 보는데 너무 익숙한 얼굴인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엄마랑 아빠 중에 누굴 닮았냐고. 그랬더니 엄마를 닮았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가족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때 백화점에서 봤던 시어머니와 네가 그 사진 속에 같이 있었던 거야. 나는 지체하지 않고 너를 구해오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이렇게 된 거야. 네가 내가 도착하기 전 그런 일을 당할 줄 알았으면 나 절대 집으로 가겠다고 안 했을 거야. 네가 남편 퇴근하기 전까지 항상 시댁에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가겠다고 한 건데 내 실수야.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 거야. 진짜 미안해, 선미야. 나는 사실 괜찮지 않아. 지금도 내 세상은 암전이야. 그런데도 다른 사람도 아닌 네가 나를 구하러 와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리고 너한테 또 사과할 거 있어. 또 뭐? 너 우리 수능 시험 본 날 우리 엄마 만났다며? 그 얘기 역시 최근에 알게 됐어. 그때 너를 붙잡았던 집사 아저씨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거야. 사실 수능날 아가씨 친구분을 사모님 차에 태웠다. 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차에 탔던 친구가 차에서 내리더니 우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눈물도 닦지 않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당장 엄마한테 가서 내 친구한테 무슨 말을 한 거냐고 물었어. 내가 이렇게 둔하고 멍청해. 나는 그냥 너를 원망했어. 네 마음이 변해서 나를 밀어내는구나. 그냥 너는 내가 싫어진 거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지. 네가 우리 엄마를 만나고 나서 그렇게 마음이 변했을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던 거야, 난. 네 잘못이 아니었어. 그리고 어린 마음에 혹시나 내가 너랑 계속 어울려서 네가 너의 가족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혼나는 건 아닌가 겁부터 났던 거야. 그 지사님도 너무 원망스러웠어.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흐른 지금에 와서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냐고 화를 냈어. 너는 그만큼 나에게 소중한 친구인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아이인데 엄마는 그러시더라. 엄마는 평생 나만 보고 살았고 나의 기쁨이 엄마의 기쁨이었대. 내 앞길을 막아설 것 같은 것은 그게 무엇이 됐든 다 치워야 마음이 편하고 속이 후련했대. 나는 엄마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딸의 친구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너무 소름 끼쳤어. 그래서 말했어, 엄마한테. 엄마가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건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저고,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사는 게 맞다고 했어.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의지하고 자신이 못 이룬 꿈을 내가 대신 이뤄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은 너무 위험하니까 앞으로는 좀 내 인생 말고 엄마의 인생을 돌보면서 살라고 했어. 엄마가 아빠가 외도한 후 나한테 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집착했던 건 맞아. 그것까진 알고 있었어. 나는 엄마가 아빠 없이 혼자 나를 키우니까 웬만하면 엄마의 소원, 꿈을 다 이뤄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그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도 있어. 하지만 뭐든지 적당히 해야 하지 않겠니? 마치 내가 엄마의 인형이 된 것 같은 그런 삶은 절대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말인데 선미야, 너 나랑 미국 갈래? 어, 미국? 나는 지금 앞도 볼 수 없는데 너랑 같이 가면 난 짐만 될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왜 짐이 되는데? 나 진짜 섭섭하다. 사실 수능 본 날 너의 어머니를 만나고 정말 생각 많이 했어. 나라는 존재는 정말 이렇게 쓸모없는 그런 존재인 걸까? 대단히 큰 도움을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남을 돕고 작은 행복을 빌며 살고 싶었어.
그런데 그것조차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받지 못하면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 그리고 혹시 내가 너의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너랑 같이 계속 어울리면 혹시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어머니께서 크게 화를 내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널 만날 수 없었던 거야. 너 그래서 그때 나 오토바이 사고 났을 때도 그냥 그렇게 가버린 거야? 음, 네가 너무 걱정되고 같이 병원에 가주고 싶었는데 혹시 병원에서 네 어머니랑 마주치면 어쩌지? 마주쳐서 또 나를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어울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어쩌지? 그러면 그땐 정말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구급대원이 오는 걸 보고 그 자리를 바로 빠져나왔어.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때 나 만나러 오다가 그런 거지. 맞아. 어렵게 네가 어떤 대학에 입학했는지 알게 됐어. 그리고 센터에 확인해보니까 너 학교 기숙사에 생활한다길래 차에서 너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걸어오는 거야. 너무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다가 그만. 그때 크게 안 다쳤지? 병원에 한 3주 있었나? 그런데 크게 다치지 않았어. 나 지금 멀쩡해. 아픈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갑자기 튀어나가는 바람에 그 오토바이 운전자도 좀 다쳐서 일 처리가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나 지금 아픈 곳 없이 멀쩡해. 그게 중요한 거지. 왜 또 울어? 우리 다시 만난 아주 기쁜 날인데. 울지 말고 웃자, 응?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빨리 확인하지 못해서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러니까 그만 울어. 알았지? 응, 알았어. 그런데 왜 이혼은 하지 않은 거야? 저는 수정이의 집에 와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를 밤새도록 했습니다. 어렵게 만든 나의 관계인데 그걸 깨는 게 쉽지 않더라고. 내가 이 사람과 이혼하면 누가 또 나랑 가족을 하려고 할까? 이혼녀 꼬리가 붙은 나한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진 않을까? 나는 그냥 나와 가족을 맺어준 이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너무 소중했어. 그냥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도 또다시 이런 가족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컸어. 그래서 그냥 있었어. 네 마음이 그렇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니? 그냥 내가 너를 빨리 찾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만 든다. 다 내가 둔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작작하지 마. 알았지? 눈 건강을 위해서라도 좋은 것만 생각하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알았지? 이제부터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 늦잠 자고 밥은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알았지? 내가 전부 다 사줄게. 어? 왜 웃어? 너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한테 뭘 먹이지 못해 난리더니 지금도 그러네. 당연하지. 너 이렇게 말라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래. 넌 처음 봤을 때부터 위태로워 보였다고. 그렇게 학교에선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어려움에 처한 애들 구해주러 다닐 때 애들이 너 진짜 강하고 좋은 애라고 얘기할 때마다 나는 속으로 선미는 너무 위험하고 외로워 보이는데 왜 다들 강하다고 생각하지? 그 생각만 했어. 그래서 맛있는 거 생각나면 무조건 선미부터 사주기. 늘 그 생각을 했는걸. 고마워. 가끔 네가 사줬던 그 아이스크림이 생각나서 몇 번 사 먹긴 했었어. 아이스크림? 아, 그 여러 가지 맛 파는 곳? 내일 갈까? 그런데 너 일 안 해? 나 사장이라 괜찮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니? 멋지네, 내 친구.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은 채로 친구 수정이와 함께 지내며 서서히 안정을 찾은 저는 오랜만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가 어딜 갈 땐 항상 수정이나 비서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괜찮은 거야? 이게 괜찮아 보여? 물론 심적으로 괜찮아지긴 했어. 이혼 서류 가져왔어. 선배님,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가방에서 도자 좀 꺼내주세요, 비서님. 나는 정말 몰랐어. 물론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나는 가족이라는 관계가 소중해서 계속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내 이런 의지와 마음을 깨뜨린 건 시어머니야.
알고 있겠지만 지금 소송에 들어갔어. 나도 나지만 수정이가 정말 많이 화가 났어. 어머님은 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며느리가 눈이 아파 고통에 몸부림치는데도 그렇게 모른 척할 수 있을까? 어쨌든 당신이 바로 이렇게 이혼하겠다고 해줘서 고마워. 소송은 의외로 쉽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으로 스스로 이렇게 된 거라고 우겼기 때문이죠. 증거도 증인도 없으니 난감할 뻔했으나 평소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혔던 것들 때문에 이미 몸에 자잘한 상처가 많았고 특히 친구가 저를 발견한 곳이 골방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쉽게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선미야 어때? 떨려? 나 이제 2번째로 해외 나가는 거야. 처음엔 어디 갈 때 탔는데? 남편이랑 신혼여행으로 발리 갔다 왔거든. 그때 신혼여행 갔을 땐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파란만장해질 줄 정말 몰랐어. 더 늦기 전에 내가 알아채서 다행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또 눈치 보고 살 필요 없다고 말하려고 하지? 어떻게 알았어? 걱정하지 마. 이 언니가 우리 선미 눈도 고쳐주고 더 멋있는 남자도 소개시켜줄게. 남자는 필요 없어. 그냥 건강해지기만 하면 돼. 나는 그거면 다 돼. 정말이야. 알았어. 내가 너 평생 책임질게. 그렇게 저는 친구 수정이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에서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아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아마 지금 사연 듣고 계시는 분들 이 소식을 제일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 와서도 1년 넘게 순서를 기다렸어요. 1년 동안 오직 말소리로 내가 미국에 왔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 시력을 회복하고 바깥 세상을 보니 정말 제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어떤 것보다 화려하고 또 사람이 많아 정신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한 도시에 있는 걸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산책 갔다 왔어? 아침에 조깅하고 동네 구경하는 거 너무 재미있어. 그래도 조심해. 아직은 조심해야 한다고. 선글라스 꼭 쓰고 다녀야 하는 거 잊으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수정이는 어떨 땐 부모님처럼, 어떨 땐 친구처럼 저를 잘 챙겨줬어요. 이렇게 이 친구한테 받기만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무렵 옆집에 아주 근사한 청년이 이사 왔습니다. 수정이한테 관심이 많았던 그 청년과 수정이를 연결시켜주고 저는 작은 집을 얻어 이사 나왔어요. 나 정말 속상해. 그냥 우리랑 같이 살면 되잖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친구 신혼집에 왜 같이 살아. 나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 아니다. 나 이제 눈도 다 회복했고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어. 대신 너무 멀리 이사 가지 마. 너 멀리 가면 나 진짜 울어버릴 거야. 알았어. 멀리 가지 않을게. 겨우 한 블록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저는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생 때 공부했던 전공을 살려 미국 대학원에 입학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공부에 소질이 없는 것 같은데 수정이는 아니라고 저 같은 사람이 공부해야 이 세상이 더 좋아진다며 저보다 더 신나서 대학원에 입학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학비 걱정, 집세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어. 난 이제 우리 선미한테 모든 걸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너 거절하기 없기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친구의 이런 마음도 이젠 거절하지 않고 모두 받기로 했어요. 살면서 꼭 진정한 사랑이 아닌 진정한 우정을 찾는 것도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혼자는 조금 외롭잖아요. 어렸을 땐 어른의 말 한마디에 흔들렸던 우정이었지만 이젠 그 어떤 시련이 와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저와 수정이의 우정은 아주 단단하니까요. 여러분도 인생의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소중한 만큼 아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